한국인이 사랑하는 술, 소주. 소주는 세종대왕이 양녕대군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술이다. 오늘날 전체 주류 매출 규모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의 신비함과 사람의 정성 그리고 과학기술의 원리를 담고 있는 술, 소주. 과연 소주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통과 과학이 담긴 우리의 술, 소주에 대해 알아본다. 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곳, 전주 전통술박물관. 이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소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예로부터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소주.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 소주가 그 한자로 풀이하면 이제 불사를 소자 그리고 술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불을 이용해서 만든 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소주만이 이제 불을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강조된 것이 이제 소주라고 할 수 있죠. 소주는 우리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 술인데 조선시대 연산군 때도 소주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연산군의 생모 윤비 폐출을 논하는 어전회의 전날, 회의 참석을 앞둔 허종에게 그의 아내는 소주를 권한다. 결국 다음 날 궁궐로 가던 허종은 숙취로 인해 말에서 떨어져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덕분에 훗날 왕이 된 연산군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소주 한 잔 하자 뭐 그렇게 했을 때 쉽게 구해서 마시는 소주들이 희석식 소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전통 소주는 이제 증류식 소주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현대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고요. 전통 소주는 증류식 소주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희석식과 증류식, 소주를 제조 방법으로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두 종류의 소주는 제조법뿐만 아니라 소비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알코올 소비량은 1인당 9.678리터. 그중에서 희석식 소주가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묽게 한다는 뜻인 희석. 과연 희석식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일반적으로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물, 그다음에 첨가물료, 저희 주정을 양조 공장에서 한 20% 정도, 알코올 함량 20% 내외로 묽게 희석한 술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희석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분질,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나오는 순수한 에탄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소주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희석식 소주에서 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주 제품의 순수한 알코올을 제공하는 주정이다. 실제 순수한 알코올 부분을 공급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불순물이 제거된 이제 주정 같은 경우에는 무치의 담백한 맛이 있고요. 이제 다른 냄새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정의 대부분은 에탄올 성분이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의 경우는 끓는 점이 약 78도씨로 서로 다른데 이 차이를 이용한 연속 증류 방식으로 에탄올을 응축하게 된다. 아울러 이제 현대식 증류 공법을 적용을 해서 연속식 공정을 이용하게 되면은 소주의 이제 원료를 생산 비용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가 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정이 이제 희석 소주에서 현재 대중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정이 만들어지면 다음 과정을 위해 소주를 제조하는 회사로 주정을 옮긴다. 소주 제조회사에서는 주정을 희석하고 첨가물을 투입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소주는 기본적으로 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주 본연의 알코올의 약간의 쓴맛이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사용해서 그 소주 각각의 맛을 갖다가 나타내게끔 됩니다. 예, 천연 그 과일, 열대 과일에서 추출한 감미료인데요. 약 설탕의 1000배 정도의 그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는 처음 재료 상태에서는 100도에 가까운 높은 도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마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낮은 도수인데 이것은 점점 순한 술을 찾고 있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희석과 첨가 과정 외에도 또 하나의 과정이 희석식 소주를 기다리고 있다. 예, 요거는 말씀드리게 되면 그 후처리 여과입니다. 저희가 술을 만들 때 여과 공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메인 공정에 하나 들어가게 돼 있고요. 희석식 소주는 각각의 병마다 알코올 도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검사 과정을 거친다. 방법은 용액의 밀도를 이용하는 것. 이를 통해 모든 제품의 도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지금 이 과정은 각 공정별 알코올 도수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를 다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양의 샘플을 채취해서 여기서 끓여서 순수하게 알코올만 다시 받아냅니다. 요 받아낸 그 알코올을 갖다가 저희가 도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알코올을 갖다 측정하기 전에 그 첨가물류가 있으면 알코올 도수 측정하는데 오차가 생깁니다. 그럼 오차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증류를 통해서 순수한 알코올만 받아서 그 도수가 제품 내에 있는 알코올의 도수를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희석식 소주. 그런데 과연 그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희석식 소주가 탄생한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 소주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제조한 게 일반적이었죠. 이제 그걸 대량화 시켜놓은 게 그 이제 기계 장치인데 일제 시대 이전에 일제로 넘어가기 이제 구한 말에 그 개항이 되면서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정이 들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주정의 수입뿐만 아니라 연속식 증류가 가능한 주정 공장이 설립되고 희석식 소주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주정인 경우에는 이제 95% 알코올을 이제 칭하고 그걸 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을 타서 35%나 이런 정도로 낮춰서 마셨다고요. 이제 그게 시작한 게 이제 희석식 소주의 모태입니다. 일제 강점기 술의 제조를 허가제로 먹는 주세령이 공포된다. 소주를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주세를 보다 더 쉽게 걷기 위해서였다. 일반 가정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소주. 집안 대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전통 소주에게는 고난의 시기였다. 그 후 희석식 소주는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며 보다 더 대중화의 길을 걷는다. 시대적인 불안감이 더해져 사람들은 술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근해진 희석식 소주는 6.25 한국 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소비가 증가한다. 한국에서의 그 전통 소주가 단절되었던 것은 이제 일제 시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였고 전통주에게 있어서 타격이 컸던 이제 조치는 1965년도에 있었던 양국관리법이었어요. 양국관리법에 의해서 이 술을 빚는 데는 곡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곡물 자체로 아예 그냥 그 술을 못 빚게 되었어요. 소주를 만들 때는 적지 않은 곡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나라의 곡물이 부족할 경우 금주령을 내리거나 아예 술의 제조를 막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은 근대 이전의 우리 역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금주령을 내렸다. 대사원 권근이 말하기를 근년에 봄이 가무니 곡식이 농사가 잘 되지 못할 징조인가 두렵습니다. 신이 언간으로서 감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근심하고 두렵게 생각하여 다시 금주령을 내려 국가의 비용을 절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반도에서 증류식 소주를 밀어낸 희석식 소주. 그러나 1990년 무렵 술 제조에 쌀 사용이 다시 허용되면서 증류식 소주, 즉 전통 소주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중국, 일본 등지에서 이제 쌀이 이제 많이 재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곡물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증류 기법이 도입된 게 이제 증류주입니다. 전통 소주의 제조법인 증류 방식. 이 증류 방식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일까? 이 지복유설에서는 소주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소주가 원나라 때 처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나라는 그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소주라고 하는 것도 중동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소주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이죠. 광활한 중국 대륙을 제패한 원.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고려에 머물렀는데 원이 머물렀던 개성과 안동을 중심으로 소주가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성 지역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고 부르는데, 이 아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는 아라크라고 해서 이 소주를 일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소주의 명칭이 이 한반도에 들어서 이 아락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이게 원나라 때부터 들어갔다고 하는 이 지복유설의 설이 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류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술 제조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식은 나름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외국 증류주의 차이점은 쌀을 쓴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누룩을 쓴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싹을 띄워서 이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누룩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에 이제 차이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약재류를 사용한다는 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에서 소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때 이용한 것이 바로 휴대용 증류장치 소주골이다. 이거는 이제 발효주를 증류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소주골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술을 담아서 체주를 한 그 술을 이 가마솥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소주골이를 올립니다. 옛날에는 그 부엌의 도구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다양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마솥은 부뚜막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도 이제 증류를 해야 되는데 도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가마솥을 사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마솥 자체가 온도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소주꼬리는 재료에 따라 토꼬리, 동꼬리, 철꼬리로 불렸다. 보통의 소주꼬리는 상체, 하체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며 아래쪽을 향해 있는 주둥이 귓대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증류기는 설치를 어느 장소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주꼬리는 이동식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디에 구석진 곳에 놔뒀다가 이걸 사용할 때는 솥 위에 얹고 증류기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이동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각 방식이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저 증류기는 주로 이제 순행식입니다. 물로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데요. 물론 이제 소주꼬리도 물로 냉각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기로서 냉각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보통 소주꼬리 하체에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넣는다. 소주꼬리를 가열하면 증기로 변하는데 이때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성분들이 먼저 올라가게 된다. 찬물이 담겨있는 냉각수 그릇으로 인해 상체에 올라간 알코올과 다른 성분들이 액체로 변한 후 귓대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알코올의 비등점은 78도예요.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래서 물보다 알코올이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승화돼서 이제 이 위에 찬물에 의해서 냉각수에 의해서 액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주꼬리로 이제 증류주가 나오는 거예요. 에탄올에 녹아 있거나 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증발할 때, 증류할 때 같이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전통 소주는 단식 증류이기 때문에 한 번 증류하거나 아니면 2번 정도 증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그 향과 맛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한다. 좋은 쌀,
좋은 누룩, 좋은 물, 좋은 온기, 깨끗한 위생,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누룩은 전통 소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누룩을 저희가 쓸 때도 누룩이 종류를 빚을 때 4가지 종류를 빚습니다.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라 할 수 있다. 밀이나 찐콩 따위를 굵게 갈아 반죽한 후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다. 누룩의 모양이 품질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누룩이 너무 얇으면 빨리 숙성되지만 향미가 좋지 않고 너무 두꺼우면 내부의 수분이 발산되기 어려워 건조가 어려울 수 있다. 누룩은 빚는 계절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 춘곡, 하곡, 추곡, 동곡 등으로 불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누룩은 여름에 빚는 하곡으로 누룩의 으뜸으로 여긴다. 하곡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기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맥주를 증류한 것은 이제 위스키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이제 쌀을 만든 이제 약주를 가지고 만든 것은 이제 소주라고 칭하는데 보리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보리를 싹을 틔우죠. 쌀은 싹 틔워서 쓰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쌀 고두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누룩을 붓게 되는데 누룩을 넣는 이유는 우리는 싹을 틔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전분을 효모가 바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전분을 이제 분해시켜야 효모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룩이 해주는 겁니다. 보통 누룩에는 별도로 효모를 넣지 않아도 야생 효모가 자라 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연적인 효모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그 증류식 소주 전용으로 사용하는 효모가 이제 없고 외국에 이제 효모를 수입하는 형편인데 외국 술하고 우리나라 술은 이제 차이가 있죠. 제조 방법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수입 효모의 경우 보통은 빵 효모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우리 입맛에 맞는 그리고 소주에 맞는 국산 효모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주를 만들 때 필요한 효모는 3가지 항목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첫 번째는 산을 잘 견디는 성질, 두 번째는 열을 잘 견디는 성질, 그리고 세 번째는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현재 국산 효모의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선별된 효모들은 배양 방법에 따라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배양을 하게 된다. 이 정도 양의 효모일 경우 어느 정도의 소주 생산이 가능할까? 지금은 효모를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효모가 이제 소주 제조에 들어가는 양은 전체 발효액 양 중에 100분의 1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2톤 정도는 생산이 가능한 분량입니다. 병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이제 발효주의 2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류주를 제품화하게 되면 그 중에 한 40% 정도 1톤이면은 500ml 병으로 한 1000병 정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과거보다 품질 향상 및 대량 생산의 기회를 갖게 된 전통 소주. 전통 소주는 과연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전라북도 정읍의 송명섭 명인. 전통 소주 중력골을 만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다. 자연의 풍치가 살아있는 이곳 정읍에는 육당 최남선이 조선 상식 문답에서 감홍로, 이강고와 함께 조선 3대 명주로 꼽았다고 하는 중력고가 만들어지고 있다.
죽은 대나무 죽이고요. 력은 이슬내릴 력이에요. 대나무를 구우면 이슬같이 방울방울하게 절단된 부위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죽력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슬 중력, 대나무의 진액이라 할 수 있다. 고는 기름고예요. 그러면 근데 이 음식에 기름처럼 끈적끈적하냐? 그것이 아니고 진액 안에 뼈 안에 약재 안에 있는 진액을 뽑아낸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기름쳐서 아예 그냥 약재의 골수를 뽑아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추측합니다. 중력고는 이름 그대로 대나무를 중요한 재료로 하는 전통 소주이다. 대나무 진액과 꿀, 생강 등을 넣은 증류주로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녹두 장군 전봉준이 순창에서 일본군에 잡혀 서울로 끌려갈 때 중력고와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조선 후기 문신인 우암 송시열은 자신의 신문집인 송자대전에서 중력고 진시절미라 하여 그 맛을 칭찬하기도 했다. 중력고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알맞은 대나무를 찾아 나선 명인. 대나무 숲에 들어서자 대나무들이 만드는 절경이 펼쳐진다. 명인이 대나무를 손으로 감싸보는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일까? 중력을 내리기 위해서 쓸만한 대나무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좀 휘어져서. 약간 휘어져 있는 대나무. 대나무를 고르는 작업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나무가 많으니까 이왕이면은 반듯한 것을 그냥 쓰고 싶은 생각이 있죠. 휘어졌다고 해서 대나무 성분이 다를까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대나무 많은데 반듯한 거 쓰고 싶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대나무를 살펴보는 명인. 반듯하다고 해도 작은 상처가 있다면 다시 다른 대나무를 찾아 나선다. 드디어 명인이 마음에 드는 대나무를 찾았다. 요거는 굵기가 하나 꼭 필요할 것 같고, 이걸 베어보면 거의 1cm에 가깝게 두꺼울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딱 좋은 그만한 두께는 충분히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좋죠. 여튼 대나무한테는 대단히 미안한데 너의 그 향기로움과 그 약효를 사람이 보고 즐긴다면은 어차피 저절로 죽을 건데 미리 사람의 영혼에 묻혀서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면 대나무한테도 손해는 아닐 것 같아. 이게 그 핑계지, 그치? 대나무를 비워나가는 그 놈의 핑계야. 중력고를 위한 대나무를 고를 때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바로 3년 이상 자란 것이어야 하는데 이보다 어린 대나무는 만드는 과정에서 타버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가지,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새끼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걸 보고 대나무의 대략적인 나이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대나무의 수령을 보면은 이 대나무가 이 밭에서 얼마나 있었다라는 것이 이 표면에 이렇게 나타나요. 우선 대나무 이 햇잎 나오는 그 마디에서 뒤따르는
햇잎 가지 수.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햇잎 가지 했었을 때 아까 4년이라고 그랬는데 4년도 벗어난 것 같아요. 보면 더 오래된 것 같다. 가져가기 좋게 2m 정도로 대나무를 자른다. 명인의 선택을 받은 대나무는 이렇게 정든 대나무 숲과 작별하게 된다. 전통 소주 중력고의 핵심 재료인 중력을 만드는 준비 과정. 이때 대나무의 마디는 따로 잘라내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터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대나무를 다듬는 명인. 명인은 왜 대나무를 잘게 자르고 있을까? 이렇게 세분하게 쪼개서 들어가면은 공간이 없어요. 이 공간이 없어야지 안 타요. 이 상태로 항아리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있으면 같은 화력을 받았을 때 타요. 대나무를 항아리 안에 넣기 시작하는 명인. 목표는 항아리 안의 빈틈을 없애는 것이다. 생각보다 항아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대나무가 들어간다. 세심한 명인의 손길은 항아리 안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나무를 가득 채운 후 대나무로 뚜껑을 만들어 항아리 입구를 막는다. 항아리를 거꾸로 세웠을 때 항아리 안에 대나무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 물에 적시는 것은 바로 한지. 한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지가 단열 능력과 이게 한지의 조밀한 이게 틈이 있어, 그 면이 있어서 내음이 안 들어와요. 다른 걸로 하면 들어와요. 한지로 항아리 입구 부분에 틈을 막은 후 항아리 전체에 황토를 바르기 시작한다. 항아리 전체가 뒤덮일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황토는 항아리 내부로 열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엔 말린 콩대를 주변에 쌓기 시작하는데 말린 콩대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불을 붙이는 명인. 뜨거운 열기가 항아리를 감싸기 시작한다. 왕겨를 태우는 불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한꺼번에 확 붙이는 게 아니라 왕겨에 겨우 불을 붙여서 서서히 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왕겨가 서서히 타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이어지는 거죠? 4, 5일. 4, 5일 동안? 예. 그럼 4, 5일 동안 왕겨의 불씨가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예. 신비롭게도 그렇게 됩니다. 불이 붙은 콩대를 왕겨로 덮는다. 언뜻 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왕겨가 천천히 타며 열을 항아리에 공급하고 있다. 왕겨의 불꽃은 무려 5일 동안 계속되며 항아리 안에 대나무들로부터 중력을 만들어낸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항아리를 여는 순간 드디어 완성된 중력이 모습을 드러낸다. 보통 한 번에 만들어지는 중력의 양은 약 1.5리터. 중력은 대나무의 생명을 유지했던 그 진액이거든요. 그 진액을 사람이 먹는 거죠. 중력고는 소아 경풍 치료제였거든요. 경기를 하고 있는 아이를 급속히 경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물보다 혈관을 빨리 타고 돌아갈 수 있는 수를 이용한 거죠. 조선 왕실에서도 소주를 약용으로 사용한 예가 등장한다. 증류의 원리를 이용해 약의 기운을 넣은 소주를 왕에게 진상한 것이다. 중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온 발효 숙성한 술덕과 함께 중력, 솔잎, 대잎, 생강, 석창포, 개심 등의 다양한 약재가 필요하다. 모든 재료가 자리를 잡으면 소주꼬리를 솥 위에 장착하고 증류의 원리가 문제없이 동작하도록 마무리 작업을 한다. 그 다음 소주꼬리는 증류의 원리를 통해 알코올 성분뿐만 아니라 약재의 성분도 증류구에 담기도록 만든다. 약재 속에 있는 독은 빼버리고 약재에 필요한 약효가 있는 부분만 빼내는 기술인데요. 기운을 회복하는 약 7첩을 시루에다 놓고 찌면 증기로 올라오잖아요. 그 증기를 받아낸 거는 그야말로 증류수예요. 그 증류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약 성분이 녹아서 나오는 거죠. 오랜 기다림의 시간. 아주 오래전부터 증류의 원리로 전통 소주를 만들어 온 우리 선조들은 매번 반복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을 것이다. 드디어 기다림이 끝나고 전통 소주 증류고가 완성되었다. 경기도 김포, 이곳에서는 이기춘 명인이 함경도 지방의 전통 소주인 문배주를 만들고 있다. 비율로 해가지고 누룩으로 해가지고. 문배주라는 이름은 술의 향과 관련되어 붙여졌다고 한다. 문배주의 향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명인에게서 직접 들어보았다. 문배꽃이 필 때에 그 향이 대단히 아주 좋아요. 향기가 좋고 그 향이 이제 그 동네 문배꽃이 피면은 동네 그 향이 온 동네에 퍼질 정도로 이렇게 향이 좋고 근데 그 문배꽃이 필 때의 향이 술맛과 같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진짜 문배를 가지고 그 술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만드는 원료 3가지 또 그 비법 이런 것에 통해서 만드는 문배술보다 못해요, 향이. 문배주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제 잡곡류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소주인데 잡곡을 사용하게 되면 잡곡에 있는 성분으로 때문에 그 문배, 돌배 냄새죠. 약간 이제 과일 향이 향긋한 냄새인데 뭐 중국에 이제 아마 고량주 냄새 비슷한 뭐 그런 냄새입니다. 그 잡곡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런 냄새가 이제 더 생성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6.25 한국 전쟁 이전에는 평양에서 문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기춘 명인의 집안. 문배주 제조 기술을 5대째 이어오고 있는 이기춘 명인은 1986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전쟁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문배주는 경기도 김포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문배술의 원 고향은 평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북 지방에 위치한 평양에서 그 지역에 이제 수수하고 조가 많이 나요. 그 지역은 쌀이 많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수수, 조, 밀로서 밀누룩으로서 3가지 그 원료로서 만들다 보니까 맛이 특이하고. 전통 방식의 전수를 위해서 전통 방식으로도 소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문배주는 기계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발효가 다 된 술덫을 증류하는 기계인데요. 여기 발효가 다 된 술덫을 여기다 넣고 불을 끓여서 이제 알코올이 기화되면 증각수를 통해 가지고서 그
그 알코올을 응집해가지고 소주를 만드는 저희 공장에 있는 기계 중에 제일 중요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했던 소주꼬리를 현대식으로 만든 그 저희 증류기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알코올을 끓여서 알코올 다시 그 냉각시켜서 알코올을 다시 증집을 시켜서 소주를 만든 거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이랑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발효 과정도 옛날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조하고 수수를 써서 15일 정도 이제 발효를 한 다음에 증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발효하는 과정 자체는 옛날 방식이나 지금이랑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15일 정도 발효를 했고 지금도 15일 정도 발효를 하고 그 옛날보다는 그래도 양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좀 더 이제 좀 대중적으로 이제 좀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기계 설비 중에 하나죠.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일부러 진짜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술이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한 겨울 같은 경우는 술이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발효가 잘 안 되거나 술의 맛이 별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4월에서 6월,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까지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에 현대 과학기술의 힘을 더하고 있는 전통 소주. 시대가 변하면서 술을 만드는 방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기다림과 정성의 마음이 그대로일 때 그 맛도 이어지지 않을까.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지금까지 두 소주의 제조 방식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 두 소주에 물과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은 같을 텐데 제조 방법 외에도 두 소주의 성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험실의 성분 과학 분석을 통해 두 소주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같은 양의 소주를 분석기기에 넣어 성분을 분석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분의 개수가 많지 않은 걸 이제 확인이 됐고 반면에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는 성분의 개수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두 소주의 성분 분석 결과 화면. 돌출된 부분은 성분의 개수를 뜻한다. 검은색 그래프는 희석식 소주. 빨간색 그래프는 증류식 소주다. 성분 개수의 차이가 보이는데 성분 개수가 많으면 좋은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분에는 좋은 성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향에 있어서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개인의 기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소주를 비롯한 술들은 잘 마시면 약주, 잘못 마시면 독주가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소주는 지금처럼 대중화된 술이 아니었다. 귀한 자리에서 마시거나 선물로 사용되는 술로 음식보다 대접받는 위치에 있기도 했다. 세주와 신숙주의 일화를 잠깐 살펴보자. 세주가 이수남에게 명해 소주 5병을 가지고 가서 좌이정 신숙주에게 내려주게 했다. 술잔의 겉면에는 박덩굴에 박이 매달려 있는 형상을 그리고 안쪽에는 임금이 친히 지은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러했다. 경이 비록 나를 보고 웃을 것이나 내 박이 이미 익었으니 쪼개서 잔을 만들었다. 고려사에서 보시면 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포, 그러니까 지금의 마산 지역에서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군사들 훈련도 안 시키고 대비도 안 시키고
항상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기생을 데리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부하들은 매일 같이 소주를 마시며 노는 김진의 무리들에게 무리 도자를 붙여 소주도라고 불렀다. 어느 날 왜구가 쳐들어오자 부하들은 김진에게 소주도와 알아서 전투를 하라며 전투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전투에 패한 김진은 유배를 당하고 만다. 이렇듯 술을 마실 때도 과하지 않고 예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선조들은 향음 주례를 통해 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지켜야 할 주도를 알리고자 했다. 대체적으로 향음주례의 특징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술을 한 잔 따르려고 하면은 그 예청을 하면은 고사를 먼저 하면 조금 거절을 합니다. 먼저 바로 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시 권하면은 그때 또 이 고사를 하죠. 세 번째 청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술잔을 받죠. 그때도 거절을 하면요, 이분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몸이 안 좋든지 아니면 오늘의 뭐 집안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세 번 권했을 때도 저쪽에서 이렇게 강청을 하는데도 그 거절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술을 따르지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향음 주례를 보면 술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받고 또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았던 포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하지 않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하거나 원하지 않는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술이라는 건 실수하기 좋고, 그래서 그 옛 문헌에 소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주 한 잔에 물 한 잔을 곁들여 마시면 몸을 상하지 않는다. 소주를 마시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일러놓은 건데요. 소주 한 잔에 물 한 잔을 마셔서 입을 가시게 되면은 그 입안에 잔류해 있는 독성 물질을 빨리 이렇게 이 몸에 침투하지 않게 하고 또 취기를 덜 느끼게 되고, 물론 물 한 잔에 알코올 도수도 더 내려가겠죠. 그럼 몸이 상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는 소주의 주도를 얘기할 때에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은 그 말 이상 가는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주 전문가에게 전통 소주에 어울리는 안주를 추천받아 보았다.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모시조개를 이용한 조개탕. 전통 소주에 현대적인 식감을 더하는 녹두 빈대떡 샐러드 피자. 그리고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닭고기를 볶은 음식이다. 소주 자체가 증류주는 도수가 많이 높게 나오는 술이라서 독합니다. 그래서 위를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술을 드시면서 위를 좀 보호하는 그런 안주를 채택하시는 게 좋아요. 때로는 병을 고치기 위해, 때로는 즐거움을 위해 마시는 술, 소주. 그러나 소주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전통 소주하고 이 초록색 병에 담긴 소주의 차이점에 있어서는 이 초록색 병에 담긴 것은 좀 맛이 상쾌하고 그리고 개운한 맛이 있는 반면에 저희 전통 소주의 경우에서는 이제 다양한 향기 그리고 맛 그리고 입안에 감도는 그런 이제 바디감, 그런 차이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예전부터 그 술은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료서부터 쓰는 물까지 거기에 정성이 안 들어가면 술이 안 되고 부패가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정성이 안 들어가면 좋은 제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 그것이 좋은 제품 만들 지름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이에요. 음식도 정성이지만 술은 정말 정성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라 하잖아요. 음식은 뚝딱뚝딱 만들면 그 자리에서 나오지만 술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빚어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좋은 술이 나와주기를. 전통과 역사 그리고 과학이 담긴 술, 소주. 소주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도 언제나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그 맛을 좌우하는 술이다. 과학과 정성이 함께할 때 소주는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맛을 선물하지 않을까.